네, 여러분, 시열쌤입니다. 오늘은 이문구 씨의 우리 동네 리씨라는 작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씨는 우리 동네라는 연작 소설집의 한 편입니다. 우리 동네, 어떤 동네일까요? 여러분, 연작 소설이라는 거 들으면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거의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이 작품을 배우죠.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 소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공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도 하고 동일하기도 하고, 그런데 각각의 이야기들은 독립되어 있어요. 그 소설집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뭐 한 6편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이야기들은 좀 독립되어 있는데 공간이 같다든지, 아니면은 등장인물이 동일하다든지, 등장인물이 동일한데, 예를 들어 난소공을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어느 부분에서는 그 난쟁이 가족의 첫째 아들이 서술자에다가, 그 다음으로 가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이 또 서술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자는 이제 주인공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일한 어떤 주제 의식을 가지고 짤막한 이야기들이 좀 묶이는 경향들을 보이죠. 그거 우리가 연작 소설이라고, 소설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연작 소설집은 한 작가가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 리씨 같은 경우는요, 동네가 하나 있는 거지. 관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뭐 그 동네에 처음에 우리 동네 김씨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 동네 리씨가 두 번째 이야기고, 마지막엔 우리 동네 황씨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을 좀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문구라는 한 명의 작가가 이야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수도 있냐면,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작가들이 그 세월호를 겪은 가족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고, 또 그걸 주변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어떤 또 마음의 심리적인 상처를 입었고, 뭐 이런 것들을 각자 자기네들이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소설집 하나로 묶어.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되냐면 연작 소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되시죠? 그런 연작 소설집 중에 한 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갈래의 여러분 농촌소설입니다. 농촌소설이고, 자 잠시만요. 펜 선생님이 좀 바꾸고, 농촌소설이고, 그냥 우리 동네가 농촌인 거지. 예, 농촌이고, 이 농촌에 여러분 선생님이 제재를 써놨죠.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소재가 뭐니?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제재라고 말하는데, 1970년대 농민들의 삶이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농촌이라는 건 197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1970년대 농촌 소설, 도대체 우리의 어떤 사회적 현실을 다루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1970년대 사회 현실.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이거 말고 연작소설 우리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 또 있어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거 뭐였었죠? 난소공이에요. 그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너무 유명한 소설집이잖아요. 근데 그 소설집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도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1970년대예요. 1970년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1970년대의 사회 현실을 그려놓고 있는데, 자, 도시빈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 도시빈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 조세희의 난 소공이야. 그러면 농촌 공동체. 왜 붕괴를 다루고 있는 건? 그러면 그건 뭐다? 물론 굉장히 많지만 이문구 선생의 지금 우리는 수특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동네 연작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방향으로. 그리고 이 두 방향이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자, 다시 어떤 현상이 있었냐? 도시화, 근대화, 산업화가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국가 주도로 막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막 전개가 되고 있는 게 배경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 주도로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도시화가 막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정희 정권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게 뭐냐면 이거지. 우리의 경제 상황을 빨리 나아지게 만들어야 돼. 국가의 리더들은 그런 걸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일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서 그래서 평균을 좀 이렇게 높이는 거는 되게 힘들어. 근데 뭐는 좀 쉬울 수 있냐면 원래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을 막 몰아주는 거지. 불을 막 몰아줘서 걔네들이 더 잘 살게 되면 평균값이 올라가. 뭐 GDP, GNP 막 이런 게 올라가는 거지. 그 방식을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도시랑 농촌이 있을 때는 불을 어디다 몰았겠어요. 그죠? 도시에다가 불을 몰아줬겠죠. 그래서 도시화가 산업화가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 속에서도 기업가가 있어. 공장을 소유한 기업가가 있고 공장에 근로자들이 있어. 그랬을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누구에게 불을 몰아줬겠어요? 네, 기업가, 자본가에게 불을 몰아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국가의 기본 전반적인 경제 그런 평균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 과정에서 소외당한 존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전략 자체가. 그죠? 그래서 기업가한테 불을 몰아주다 보니까 공장 근로자들은 여러분, 공장 근로자들은 기업가가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공장 근로자들은 월급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도시 빈민이 폭넓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걸 다루는 게 이제 난소공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농촌은 어땠냐면 자, 그렇게 한 기업가에게 돈을 몰아주기 이전에 도시랑 농촌이랑 공간 속에서는 도시한테 부가 또 편중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농촌이 몰락을 하는 거죠. 농촌 공동체의 경제가 몰락을 하니까 뭐 새마을 운동이다 어떻다 해가지고 뭐 우리 모두 잘 살아보세요 막 이런 운동을 막 전개하고 그랬단 말이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어. 그래서 이촌 향도 현상이 가속화됐죠. 이촌 향도 촌을 시골을 이사하는 거야. 떠나서 향도 도시로 향했죠. 왜? 농촌에서는 뭐 먹고 살 수 없는 거지. 도시로 향했어. 도시로 갔어요. 근데 도시로 간 농사꾼들이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없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한 거야? 공장의 근로자로 취직을 한 거죠. 공장의 근로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노점상 뭐 이런 거 장사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또 부는 기업가, 자본가, 큰 걸 뭔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몰아줬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빈민층으로 자리를 잡아. 그리고 여러분 이 악순환이 어떻게 또 반복이 됐냐면 도시 빈민층이 월급을 되게 작게 받는 거지. 월급을 되게 작게 받았는데 그래도 삼시세끼 밥은 먹어야지 그 다음날 다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절대로 가격을 올리면 안 되냐면 쌀값은 절대로 가격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쌀값을 통제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쌀값을 국가가 통제해. 그래서 근로자들이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밥을 먹고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던 거야. 그럼 여러분 쌀을 생산했던 농민들은 어땠을까? 농민들은 거기서 다시 또 소외가 됐겠죠. 쌀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거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다시 도시로 가고 도시에서 다시 빈민층으로 자리를 잡고 그 빈민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조세의 난소공이고 그렇게 도시 빈민층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 말고 난 도저히 도시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도시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어.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근데 그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 리시를 보면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로 돌아왔는데 참으로 역설적이게 자기를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떨어뜨렸던 도시의 문화, 막 욕망의 문화, 소비의 문화, 거기에 막 다 이렇게 무슨 세례를 받아가지고 물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걸 세례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때가 묻은 채로 농촌으로 돌아오는 거야. 농촌으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서 야, 역시 도시가 최고야. 소비가 최고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농촌 공동체 굉장히 인정 넘치고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 이랬던 공동체가 그 도시의 문화를 묻혀가지고 들어온 도시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소비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 그게 우리 동네 리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서로 막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막 계속 돌고 있던 게 언제다? 1970년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현대소설에서 당대의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이 아주 많이 나왔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이거 좀 지울게요. 어떻게 지우더라? 네. 이렇게 지워놓고 필기 다 하셨죠? 다시 시점 가지고 선생님 또 한 번만 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시점은 3인칭 전지작가 시점 중에 초점화제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소설인가를 하면서 3인칭 전지작가 시점에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작품 3개가 있어요. 작품 3개. 작품 3개가 있으면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의 서술자는 작품 3개 바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작품 3개 바깥에 위치하면서 작품 3개 전체를 다 보고 다 아는 전지전능 모두 알고 있는 신의 위치에 있죠. 그리고 이 신의 위치에 있는 이 서술자가 그러면 실제 세계에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no, 아니다. 허구 세계 안에서 작가가 만들어낸 존재다. 실제 세계가 있고 이 실제 세계에 누가 있구나, 작가가 있구나. 그리고 허구 세계를 만들면서 자기 대신 말하도록 서술자를 만들어 놨는데 3인칭 전지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작품 세계 바깥에 있더라, 그 얘기인 거죠. 자, 원칙적으로는 요게 그림이야. 그런데 여기에 초점화자가 생겨나. 초점화자가 생겨나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서술자가 여기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런 인물들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보고 있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작가의 의도가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주제의식도 뭔지 모르겠는 거야. A도 이해되고 B도 이해되고 C도 이해되고 그러니까 되게 공평하고 객관적이어서 좋긴 한데 그래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거를 고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던 서술자가 훅 들어가는 거지. 작품 세계 안으로. 서술자 개입이라 그러잖아요. 훅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손쉽게 독자들이 캐치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현대소설로 가서는 편집자적 논평은 좀 자제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초점화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점화자가 만들어지면요, 얘가 초점화자가 되는 거야. 주로 주인공이에요. 주로 주인공인데 여기에다가 서술자가 초점을 맞춰주는 거야. 초점을 맞춰주는 인물 주체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서술이 이루어지냐면 주로 A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서술이 돼. 이게 서술의 중심이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가 B를 보고 생각했으면 주로 그거, A가 C를 보고 생각했으면 주로 그거, 이걸 기록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무슨 효과를 가지고 오겠어요? 독자가 얘가 지금 이렇게 주인공한테 이렇게 한 인물 주체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인물의 생각을 주로 드러내는데 그게 작가의 생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작가의 생각에 독자가 공감하게 돼. 왜? 우리가 주로 그 A의 이야기를 주로 듣거든. 독자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 A에 맞추어서, A라는 이 존재에 맞추어서 독자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게 초점화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초점화자가 우리 동네 리시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초점화자 주로 주인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작품 제목인 리시. 이 리시가 이 리시가 이 소설에서는 초점화자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거지. 여기 북한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모음 앞에 있는 리을은 도움 법칙에 입각해서 이응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리시지? 성이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어가면서 왜 이 인물이 자신을 리시라고 부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독해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보십니다, 여러분.
자, 주제. 산업화 시대 농민의 삶과 농촌 공동체의 현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아, 마이너스일 거다라는 거 벌써 아까 선생님이 시대적 배경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자본주의적 근대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이 주제가 되게 현실 비판적이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제를 통해 이해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 먼저 확인해 보죠. 당대의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당대 하면 여러분 1970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시각 여러분 발표 체크하십니다. 이게 바로 누구다? 초점화자인 리 씨가 된다. 그 인물의 시각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 갈 거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특정한 상징적 행위, 성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거다. 그걸 통해서 인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식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따 본문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거지만 처음에는 이분이 여러분 이낙천 씨였어. 그러다가 굉장히 굳센 의지를 가지고 리낙천으로 바꿔요. 리낙천. 그랬다가 작품의 결말에서 다시 자기 이름을 그때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이낙천으로 다시 바꿉니다. 이렇게 성을 3번 갈아. 우리가 사실은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은 종종 있어요. 그죠? 자기 이름 너무 엄마 아빠가 지어주셨는데 자기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른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조금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성을 바꾸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 왜냐하면 성이라는 건 정말 이 조상의 어떤 이 내력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담고 있는 거잖아. 정체성의 굉장히 근본 뿌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을 잘 바꾸지 않는데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성을 이에서 리에서 다시 이로 이렇게 성을 자꾸 가라. 성을 가는 그걸 통해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이따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다. 그리고 뭐가 나올 거냐면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세태가 인물의 서술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세태를 통해서 현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또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거와 플러스의 대비가 있을 텐데 어느 쪽이 플러스일 거다? 과거가 플러스일 거고 현재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비가 될 거다. 이런 대비가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라 라는 말씀을 독해하면서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거 정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문구 작가가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충청도 방언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사투리 잘 몰라. 근데 아무튼 되게 느리대. 말투 되게 느리고 뭐 그래시유, 잡서시유 뭐 이렇게 말하는 어투래요. 그런 말투를 써서 굉장히 능청스럽고 그리고 아주 해학적으로 아주 재밌게 그렇게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문구 작가의 또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에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대단히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발표하십니다. 문장이 길이가 되게 길어요. 우리가 그렇게 문장의 길이가 길 때 문체상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만연체라고 이야기해요. 자, 개념어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죠? 만연체는 뭐다 여러분? 문장의 길이가 긴 거다. 문장의 길이가 길다는 건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문장의 길이가 3줄 이상 가는 게 여러 개가 있다. 한 본문에. 본문 한 페이지 안에 여러 줄이 막 3줄 이상 4줄 5줄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만연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면 만연체 문장을 사용하게 되면요. 인물의 내면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드러내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어떠냐면 이렇게 구별해 보시면 돼요. 문장이 굉장히 짧아. 문장이 막 한 줄이 채 안 되는 거지. 그 짧은 문장이 계속 반복이 돼. 착착착착 짧은 문장으로 계속 연결이 돼. 그럼 호흡이 되게 짧게 끊어지겠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되게 잘 어울리냐면 사건이 막 급박하게 전개가 될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문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아주 복잡 다단하고 잘 끊기지 않는 내면의 의식, 이 심리 상태 이런 거를 부각하려면 문장을 짧게 호흡을 짧게 끊어가면 안 되고 이 내면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문장의 길이가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 얘기인 거지. 근데 여기도 보면 우리 동네 리 씨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인물의 내면의 생각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구나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겠구나 많을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보십니다. 세상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 여러분 비관 슬프게 본다는 뜻이잖아.
슬프게 보니까 뭐 과거 뭐 현재 미래 뭐 이런 앞으로도 내가 뭔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난 계속 수렁이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비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근데 이런 비관적인 태도를 주인공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낙천이야, 낙천. 즐겁게 보는 거지, 즐겁게.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 마인드를 우리가 낙천이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인공의 이름에 담긴 명명의 방식이 반어다라는 것도 여러분 별표하고 알고 가십니다. 자, 연작 소설 중에 한 편이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해제, 줄거리, 줄거리를 좀 보고 갈 필요가 있겠네요. 줄거리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처음에 스타트는 마을의 이장이 새벽 대바람부터 막 확성기를 통해서 좋아, 빚을 갚아라. 네,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또 잘 그리고 있는 게 여러분 수능 특강에 올해 수능 특강에 개념학습에 네, 갑자기 제 작품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황만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거 있죠. 그 소설. 선생님 찍어놨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네. 그런 소설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빚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현실을 그려놓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개념학습에 있는 현대 소설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보면 그 당시에 농민들이 빚더미 위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지. 국가에서 막 저리로 빚을 주는 거야. 근데 이 빚을 영농자금으로 빌려주는데 막 쓸데없는 기계를 사거나 또는 막 TV를 너도나도 사거나 이런 데로 막 돈을 쓰는 거지, 소비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니까 막 빚은 점점 불어나고 이런 세태를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부터 나오는 거죠. 조합빚을 갚아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영농교육을 참여해라 막 이게 국가 주도로 관 주도로 막 이렇게 계속 농민들을 계몽하겠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모아놓고 막 설교하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거 막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리낙천은 갚아야 될 고민하고 그러고 있다가요. 여기가 이제 핵심 사건이 돼요. 윤선철이가 찾아와. 윤선철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생일잔치를 하니까 오셔서 식사를 하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러 가면서 마을의 세태를 개탄하는 거가 나와요. 마을의 세태 어떤 세태냐면 물질, 겉모습, 소비, 지향으로 세태가 바뀌어버린 거지. 과거에는 뭐 부모의 생일잔치를 자식이 동네 잔치로 치른다? 와, 얼마나 효도지, 효도.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기 가는 거지. 그래서 막 자식 칭찬도 하고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러면. 그지? 그리고 뭐 생신상에 그냥 뭐 별거 없어도 시래기 나물 뭐 그런 거 있고 뭐 시래기 국 있고 그래도 막 그거 맛있게 먹으면서 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함께 나눠 먹는 거지. 나눠 먹고 즐기고 오면 그걸로 충분했단 말이야. 인정이 넘치고 그랬죠. 유대감이 아주 돈독한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생일잔치를 딱 가면 마을 사람들이 고깃국이 나와야 되는 거지. 고깃국이 나오는데 이 고기도 막 소고기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생선국이다 그러면 명태가 진짜 막 싱싱한 막 동태 막 이게 얼어있고 오래된 거 안 돼. 막 아주 막 최고급의 이런 생선국이 나와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겉에 이 상차림이 얼마나 화려한지에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질 중심적이고 아주 속물적인 소비 지향적인 그런 세태로 바뀌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물적인 세태. 요거를 비판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막 도시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고 무조건 돈을 써야 되고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나는 이거를 굉장히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본인이 막 의지를 굳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기에도 좀 멋졌고 그리고 배운 게 별로 없는 교육이 좀 부족한 사람이니까 열등의식도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말해봤자 사람들이 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얘나 지금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만 뭔가 말이 좀 이게 좀 씨알이 먹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처지가 아닌 거지. 되게 가난하기도 하고 또 뭐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내놓고 자기가 정말 주체적으로 이런 도시 문화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삶을 거부하며 살겠다 이런 걸 드러내놓고 못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도 이렇게 좀 약간 하다가 말아버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휩쓸려서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아 내가 도대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거를 좀 어떻게 좀 어떻게든지 막 너무 답답한 거야. 표출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이거야. 자신의 성을 이에서 리씨로 고치고 문패도 리낙천 이거 한글로. 그 전에는 문패는 모두 다 한문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글로 고치는 거야. 한글로 리낙천, 성 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낙천이라는 성의 바꿈, 이름을 한글로 쓰는 거 여기에는 굉장히 나는 주체적으로 살겠다. 주체적이고 전통적인 삶의 회복을 주장하는 그런 의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수특 본문은 아니지만 줄거리를 좀 보면 그렇게 고쳐놓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밀주단속이 나와요. 밀주단속은 그 집집마다 이 쌀에 누룩을 섞어가지고 막걸리를 빚었단 말이야. 막걸리를 빚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못하게 막은 거야. 그걸 못하게 막고 양조장을 따로 세우고 거기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술을 사 먹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런데 양조장에서의 술은 뭐 쌀을 좀 질이 낮은 걸 쓰기도 하고 또는 밀가루를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골 마을에서는 너도 나도 이 술을 집집마다 빚었던 거죠. 술을 집집마다 빚었는데 그걸 국가에서 그거를 막는 거야. 못하게.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밀주. 몰래 술을 담그는 거지. 몰래 술을 담궜다가 단속반이 나와요. 단속반이. 세무서 직원이 이렇게 단속반이 나오면 너도 나도 숨기는 거야. 막 그거 숨기느라고 엄청 바쁜 거지. 막 술이 남아있어. 그러면 어디다 숨길 데가 마땅치 않으면 이 술을 이제 머리에다 이고 막 어디 도망가는 거지.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밀주단속이 나오는 거야. 밀주단속이 나오니까 막 이제 남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어디 마을 회관 이런 데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설교를 듣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밀주단속반이 나온다는 얘기가 또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 이장의 아내가 이게 마이크를 다 확성기를 잡고 뭐 마이크 테스트 막 이래가면서 밀주 단속반이 나온다니까 빨리빨리 집에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시오 뭐 이러는 거지. 그래갖고 이낙천이 막 불이 나게 와가지고 그 몰래 담가놓은 술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데 딱 자기 집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밀주반이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확인한 거지. 당신이 리낙천 씨 맞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저요? 아니에요. 저는 리낙천 아니고요. 아유 리낙천 씨는 어디 갔나 보네. 저는 저기 이웃에 사는 이 씨예요. 이 씨 이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순간을 딱 피해 가거든요. 그렇게 피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 이낙천 씨가 남들과 달리 올바로 살겠다던 나도 남과 다를 바가 없다. 성찰적이고 반성적이고 심리가 뭐라고 여러분? 부끄러움이야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아휴 문패 다시 갈자. 뭐 문패를 뭐 이름만 갈면 뭐해 나 맨날 남들이랑 똑같이 행동하는 걸 이러면서 문패를 다시 갈기로 생각하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조금 해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씁쓸하기도 한 그런 결말을 맺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제도 잠깐 읽고 선생님 여기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영상 찍고요. 본문은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 갈게요. 해제 읽어 보겠습니다. 70년대 후반 연작소설 중에 하나가 성장 제1주의 깃발을 내걸고 추진한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요게 시대적 배경이다 그 얘기야. 농촌 공동체의 고유한 사회구조와 풍속, 농민의 의식구조 요거 과거의 플러스였어. 그런데 그거를 변화시켰어.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소외당하고 있었나 그 도시화,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소외당하고 있었는가를 아주 잘 그려놓고 있는 소설이 뭐다? 우리 동네 연작 시리즈다 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리시에서는 우리 동네 리시에서는 뭐가 부각이 된다?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에 의해 급격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농촌사회의 윤리와 질서에 대해서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가 침투해버렸어. 농촌사회에. 그래서 농촌사회의 인정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물질 중심으로 소비 중심으로 바꿔가 버렸던 그 현실. 그걸 냉정하면서 담담한 시선을 유지하면서 사실적으로 그려놓고 있는 소설이 바로 뭐다? 우리 동네 리시라는 소설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우리 동네 리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본문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